한일 간의 대립이 극한 상황인 만큼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쏠렸습니다. 일본에 대한 비판 수위는 낮추고 대화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한편 정치권에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위장 전입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데요. 두 분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권혁기 전 청와대 춘추관장,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셨습니까? 자, 대통령이 어제 했던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 여러 가지가 오늘 신문 헤드라인에 장식이 됐습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이게 좀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 네, 이제 뭐 크게 두 파트로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예. 하나는 일단은 대일 메시지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3대 비전을 제시했는데 일단 먼저 뭐 관심도가 높았던 대일 메시지에 대한 총평을 좀 하자면 예. 역대 경축사, 광복절 경축사의 대일 메시지 치고는 톤을 좀 조절하신 느낌이 좀 강했습니다. 예. 물론 뭐 정부는 동경올림픽의 안전 문제를 거론하면서 아베 정권의 이제 패부를 직접 예. 겨냥을 했지만 대통령은 이제 외교적 대화의 해법을 열어놓으면서 톤을 좀 조정한 느낌입니다. 예. 뭐 지금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이제 지소미아 재계약을 하지 않는 문제, 파기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됐는데 이 부분도 이제 그 지소미아 파기는 일단 보류하는 예. 것 쪽으로 이제 정부가 검토하는 듯한 해석의 여지를 좀 남겨놓았고요. 아베 총리의 대응 수위를 보아가면서 지소미아의 일시 중단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좀 유연한 외교안보적 전략 카드를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일단 일본 측에 보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의원께도 네. 평가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본과의 앞으로의 관계 개선을 하고 싶다. 예. 외교로 지금 현안을 풀고 싶다. 이런 메시지를 보낸 걸로 생각을 하고 일본 쪽에서도 일본 방위상에 어제 언급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 경축사를 보고 생각했던 것보다 온건하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일본도 이런 메시지를 받아들여서 외교로 빨리 지금 일본의 이 경제 보복 이거를 철회하고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재설정하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되겠다. 저는 그래서 그 어제 경축사의 대일 메시지는 예. 비교적 많은 고민을 했겠지만 잘 나왔다 이런 평가를 하고 싶고요. 예. 다만 이제 북한과 관련해서 평화 경제를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물론 지난 5일에도 평화 경제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현 시점에서 북한과의 평화 경제 사실 당장 실현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 그러면 지금 유엔과 미국이 대북 제재를 계속 하고 있고 미국은 각종 대북 제재 추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북한의 핵 폐기를 하기 위해서 어떤 진전된 걸음도 지금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평화 경제를 이야기하는 건 뭐 비현실적이고 매우 공허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대통령 임기는 정해져 있는데 지금 대통령이 당장 주력해야 할 것은 북한의 지금 핵 포기란 말이죠. 예. 그다음에 관련된 계속 미사일로 지금 도발하고 있는데 북한이 도발하지 않고 진정한 대화의 길로 나오도록 대통령이 노력해야 되는 상황인데 평화 경제 다소 매우 공허하죠. 매우 공허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에 집착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시는 건 별로 호소력이 없다. 그다음에 우리 한국 경제 현실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북한과의 우리가 평화 경제를 한다고 해서 과연 일본을 바로 뛰어넘을 수 있을까 이런 문제 제기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북한의 GDP는 우리 중소도시 하나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북한과 각종 경제적으로 지금 긴밀하게 협력 관계를 맺은 상황이 아니란 말이죠. 예.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우리는 일본과는 이 글로벌 소위 말해서 분업 체계에서 굉장히 일본과의 우리는 그 많은 분업 관계를 맺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일본과의 관계 개선하는 게 먼저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는 북한이 계속 도발하는 가운데
북한에 대한 어떤 단호한 이야기도 하지 않고 평화 경제 이야기하는 건 우리 국민들의 보편적인 생각과는 매우 떨어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에 네. 대한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그 이야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네. 일단 대북 메시지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어느 부분에 좀 주목하셨습니까? 그래서 일단 대통령은 일단 뭐 구체적인 해법보다는 일단 8.15 경축사의 특성상 예. 국정 목표 그리고 한반도 평화 시대를 맞이할 비전 제시의 큰 틀을 제시한 것 같아요. 예. 저는 뭐 현재 상황에서 물론 북한의 무도한 미사일 도발도 있고 북미 간의 대화가 본격화되지 않는 한계점이 있기는 하나 예. 저희가 지난 10수년간 이제 많은 경험을 해봤죠. 남북미가 군사적 대치 상황으로 갔을 때 북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요원했습니다. 강대 강의 대결 구도로만 갔고 비록 뭐 북한이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을 수 있는 미사일 도발을 계속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결국 근원적 해법은 역시 협상 테이블에서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만이 예.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는 지름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 인식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고요. 예. 북한의 이런 그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은 예측 가능한 범주 안에서 일정 정도 통제 가능하다 이런 인식인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나 문 대통령 메시지를 보면 예. 그래서 결국 20일까지 예고돼 있는 이 한미 군사훈련이 끝날 때까지는 저는 뭐 추가적인 미사일 도발이 또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저희 청주공항 군 공항기지에 들어설 F-35라든가 예. 또는 뭐 저희는 한미 훈련을 이렇게 북한처럼 막 자랑하듯이 생중계하지는 않죠. 어떤 군사 기술적인 보안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북이 두려워하는 한미 훈련에 대한 어떤 내부 단속용 도발의 성격도 굉장히 강한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실무회담이 재개될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하는데 네. 3차 회담에서 하노이 결렬에 따른 북한 내부의 입속을 조금 더 단단하게 챙기는 그런 삿바용 싸움의 성격도 아주 강해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 대통령께서 밝히신 것처럼 물론 북한의 군사 도발은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만 결국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평화 경제의 구상만큼은 시적절한 메시지다 이렇게 보고요. 큰 그림을 다만, 보자는 예, 거죠. 그렇죠. 예. 다만 그것이 우리 이상일 교수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현실화되기 위한 남북 간의 또는 한국과 미국 간의 노력을 어떻게 프로그램을 잘 짜서 진행할 것이냐 이게 이제 숙제가 되고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면요. 경축사 내용 중에 2045년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시한이 명시가 된 게 이번이 네네. 처음인 것 같거든요. 이런 뭔가 남북관계 상황에서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시나요? 전에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 때 예. 기자 질문에 이런 비슷한 답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뭐 조급하게 남북 통일을 추진할 의사는 없다 예. 이렇게 밝히셨거든요. 2045년이라는 것도 어떤 선언적 의미가 저는 일단 강해 보입니다. 2045년이 이제 광복 100주년이니까 26년 남았습니다. 네네. 그 선언적 의미가 강해 보이고 예. 뭐 3차 북미회담이 잘 돼서 예컨대 잘 돼서 북미 간의 그 비핵화 폐기 로드맵도 이제 발표가 되고 실질적인 핵 시설과 핵 무기에 대한 뭐 군축 감축의 이 협상들이 쭉 잘 진행이 된다면 2045년 경에는 남북한이 무슨 정부와 정부 체제의 통일이라기보다는 경제 민간 교류 등이 원만하고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한반도 체제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라는 어떤 구상적 차원의 선언이라고 보고요. 2045년까지 평화경제 통일할 수 있는 정부의 시기별 로드맵 뭐 이런 걸 발표하신 건 그렇지는 아니니까 않고, 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광복 100주년 맞아서 선언적 의미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건 사실은 2045년 그때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예. 예. 솔직히 하나만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임기는 이미 이제 뭐 3년도 안 남은 상황이고 네. 그다음에 그 이후에 정권 교체가 또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그러면 새 정권이 다른 대북 정책을 쓸 수도 있고 무엇보다 북한이 정말 비핵화할 생각이 있을까요? 지금 저는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창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김정은이 이제 신년사를 이야기를 했고 예. 그다음에 동계 올림픽에서 사실은 뭐 일종의 평화 공세를 취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저는 그랬어요. 그해 연말, 그러니까 작년 말쯤 김정은이를 평가한다면 과연 우리가 원하는 지점으로 와 있을까? 예.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다. 김정은이는 지금 시간을 벌려고 하는지도 모른다. 예. 지금 보세요. 돌이켜 보세요. 김정은은 계속 지금 핵무기를 고도화해 왔습니다. 예. 벌써 미국 간의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 우리를 뺀 채 그런 상황에서도 핵무기를 개발해 온 걸로 지금 미국 정보 당국이 다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다음에 지금 우리 국민들이 목도하듯이 지금 7, 8월 지금 2달도 채 안 됐는데 6차례 지금 정도. 미사일 예. 발사를 했죠. 소위 말해서 신종 단거리 미사일 3가지를 계속 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개량된 방사포도 포함돼서. 그렇다면 적에도 핵탄도 실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김정은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북한은 지금까지 조카 통일을 한 번도 그런 그 목표를 버린 적이 없어요. 그런 맥락에서 계속 소위 말해서 도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기 테스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비핵화로 김정은이 단 한 발짝도 왔습니까? 안 왔죠. 예. 그러면 3차 미국 실무회담이 열린다고 쳐요. 거기서 무슨 해법이 나올 것 같아요? 한번 지켜보죠. 열릴 가능성도 지금은 현재로서는 별로 없는데 지금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북한하고 계속 실무회담 열자고 하는데 아직 응답이 없다. 예. 좋아요. 미국이 노력을 해서 열린다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또 미국이 생각하는 소위 빅딜, 일괄 타결 그쪽으로 김정은이 올까요? 오지 않습니다. 또 협상을 통해서 다른 요구하고 또 시간을 끌면서 또 저렇게 미사일 테스트하면서 계속 갈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평화 통일 그게 언제 올까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요. 그냥 막연히 통일을 이야기하지 말고 남북 간의 통일이 된다면 어떤 형태의 통일이 돼야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이 지금 우리가 자랑스러워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 경제로 통일이 되지 않으면 예. 무의미한 거죠. 근데 이 정부는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있어요. 북한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그다음 대통령 어제 경축사를 해서 평화 경제를 이야기했는데 오늘 북한은 어떤 행동으로 나왔습니까? 오늘 또 미사일 발사하고 예. 그다음에 대남 기구인 조평통이 문재인 대통령 겨냥해서 참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막말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미 연합 훈련이 끝난 다음에 남북 대화가 이루어질 걸로 남한 당국은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턱도 없는 소리라고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남한하고는 이야기할 것도 없고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현 정부는 북한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북한의 속셈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국민들께 투명하게 솔직히 알리고 국민들의 소위 말해서 지지를 받아서 제대로 된 대북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에 대해서 혹시 뭐 덧붙이는 아니 뭐 그래서 말씀 뭐 국민들이 보시고 이 교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북한은 원래 그런 나라입니다. 예.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북을 어떻게 변화시킬 거냐가 저희의 숙제였던 거고요. 예. 그 장이 일단 열려 있는 거죠. 대통령이 어저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단호하게 북의 도발엔 대응해야 되지만 이렇게 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장이 열린 것을 우리 스스로 그 기회의 문을 닫을 필요는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느 정도 인고와 인내의 싸움을 저희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우리 정부가 해왔고 예. 국민들이 그 인고와 인내의 싸움의 결말이 맺어지기를 일단 기대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북핵 해법의 결자해지의 역할을 할 사람은 이제 북미간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한 축인 트럼프 대통령이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 안에 있다고 판단하는 한 저는 아직까지 그 기회장은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알겠습니다. 기회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도 우리 정부의 중요한 숙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에 대해서 짧은 말씀 하나 드리면 예. 그게 인고와 인내인지는 몰라도 제가 보기엔 지나친 저자세와 눈치보기인데요. 이게 북한의 버릇을 잘못 들이고 있는 거예요. 북한을 더 나쁜 길로 가게 하는 측면이 매우 강하다. 현재로선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가 한미동맹을 굳건히 해서 북한을 예. 우리가 원하는 지점으로 끌고 와야 되는데 지금 한미동맹도 흐트러져 있고 더욱 걱정스러운 건 트럼프 대통령도 이 동맹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북한 미사일은 미국을 겨냥한 게 아니니까 괜찮다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그 밑에 볼턴 안보보좌관은 분명히 이건 유엔결의 위반이라고 예. 했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저런 인식을 갖고 있고 우리한테는 돈 많이 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정부는
정말 안팎으로 계속 소위 새우등 신세가 되고 있는데 대통령 어제 경축사에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그랬지만 지금 아무나 흔들고 있는 나라가 돼버렸다 이런 지적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남북 관계에 대한 두 분의 시각이 딱 정치권의 여야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이야기 듣고 오시죠. 북미 관계 개선은 물론 또 더 나아가서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해서도 조금 최근에 와서 경직된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북미 관계 개선과 남북 관계 개선은 쌍두마찰해서요. 어느 한 바퀴만 가지고 한반도 평화를 진척시킬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제도 대통령은 평화 경제를 또 주장했습니다. 내용 없는 언어의 수사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합니다. 겁먹은 개라고 하는 조롱까지 당하면서도 왜 이렇게 굴종적인 모습을 보이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북한과 관련된 이야기는 일단 저 두 분의 이야기로 저희가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우리에겐 광복절이니까 어제 일본은 패전일입니다. 패전국이죠. 예, 예. 뭐 그 일본에서 그래서 아베 총리가 어떤 얘기를 할까 관심이 많았는데 늘 그랬듯이 피해자 입장만 강조하는 본인들이 분명히 가해국임에도 불구하고 뭐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뭐 일본 총리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고 씁쓸한 건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였습니까? 그래도 뭐 다행히 일본의 1호 왕이 깊은 반성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낸 것은 그나마 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왕의 평화주의 노선을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예. 이제 지속적으로 낸 것 같고요. 예. 그러나 이제 아베 총리는 일본 의원 50명 야스쿠니 참배를 강행을 했고 7년째 계속 공문을 보내면서 예. 아베 정부는 여전히 군국주의 부활 노선을 추구하고 있다는 걸 재삼 강조했던 것 같아요. 예. 아직까지 아베 총리와 아베 정권의 핵심들은 자신들이 일으킨 이 한국에 대한 무도한 경제 도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선회할 가능성은 아직은 없어 보입니다. 예. 다만 이제 어제 대통령 경축사를 통해서 정식으로 이제 아베 총리에게 외교적 해법에 대한 도모를 예. 이제 노크를 한 모양새이고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외교적으로 영향을 미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벌이고 있는 이제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예. 이제 서서히 일본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 또한 저는 아베 총리가 일본 내부에서 압박을 받는 한 조건으로 될 것 같아요. 네. 일본 언론이 평가한 것을 보면 뭐 도요타 등 일본 자동차의 한국 판매 실적이 이제 급격히 떨어지면서 한국인들의 불매 운동이 참 독하다 이런 평가를 내놨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 아키하바라 전자상가 현지에서 보면 일본 디램의 가격이 20% 이상 상승하면서 본인들이 우리 반도체 업체에 피해를 준 것이 본인들의 피해로 되돌아가는 네. 이런 현상도 이제 막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경제력을 과소평가했던 아베 정부의 일본 내에서의 역풍 이런 것도 주요한 변수로 이제 올라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최종 해법은 양국 정부 모두 이제 냉철한 시점을 좀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어저께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것처럼 이제 외교적 해법을 통해서 양측 모두 다 윈윈할 수 있는 지혜로운 카드를 좀 찾는 길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보면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톤다운을 하면서 네. 일본에 손길을 내밀었는데 아베 총리는 우리나라 언급 전혀 없었거든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는 의식적으로 지금 언급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속으로는 그분도 외교적으로 이걸 풀어야 되겠다 생각을 저는 하리라고 봅니다. 예. 정말 이성적인 국가 지도자라면 라면.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먼저 제가 보기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우리의 다른 안이 있어야 돼요. 그 안을 가지고 소위 말해서 외교 테이블에서 제시를 한다면 일본도 검토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지금 아베 총리의 이 머릿속에 있는 저 역사 인식, 그게 우리 국민 입장에선 받아들일 수 없는 예. 문제인 거죠. 그런데 지금 7년째 반성한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과거 총리들하고도 다른 모습이죠. 다르죠. 예. 네. 그나마 지금 일본 왕이 계속 깊은 반성을 예. 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베 총리도 일본 왕이 왜
아버지에 이어서 지금 후계자로 이제 다시 승계를 한 이 왕까지 나루히토 왕까지 왜 저런 이야기를 하는지 성찰을 해야 되겠죠. 예. 그다음에 국제사회가 사실은 아베의 저런 역사 인식에 대해서 좀 더 목소리를 저는 좀 냈으면 좋겠다 싶어요. 독일하고 많은 비교가 되잖아요. 저는 일본에 갔을 때 일본의 그 의원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일본이 정말 국제사회에서 존경받는 나라가 되려 한다면 네. 과거에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반성하고 진정성 있는 어떤 사과를 한다면 예. 독일처럼 존경을 받을 거 아니냐. 왜 그걸 안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동의하는 의원들도 많아요. 그런데 지금 아베 총리는 유난히 그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죠. 그다음에 소위 말해서 개헌을 해서 일본을 군대를 이제 갖는 그런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인식 때문에 그런 건데 국제사회에서 아베 총리의 저는 인식에 대해서 뭐 지적을 좀 해주고 특히 뭐 이 국제사회의 유력 언론들이 이런 문제 제기를 좀 해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베는 오불관원이라는 그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르는 척한다는 그런 사자성어가 참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어제 그리고 박수 공방이 좀 있었거든요. 예, 좀 뭐 저희가 재밌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네네. 저런 것까지 논란이 되나 싶을 수 있는데 영상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경제 보복에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의연하게 잘 대처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께 격려의 힘찬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뭐 같이 박수를 치셨으면 어떤 예. 정치인의 넉넉함, 뭐 대인의 기질 이런 걸 보여주면서 오히려 황 대표의 주가가 더 올라가는 그림으로 남았을 텐데 예. 저렇게 이제 혼자 박수를 치지 않는 모습으로 비추어지면서 논쟁이 됐다는 것 자체가 황 대표한테 정치적으로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박수를 쳤냐 안 쳤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네. 전체적으로 한국당 지도부가 이번 8.15 경축사에 임하는 태도에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아예 참석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충칭으로 가서 중국 갔죠. 예. 거기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아주 강한 그 메시지를 반박 메시지를 냈고요.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전례 없이 대통령 경축사 전날 야당 대표로서 담화를 예. 발표를 했습니다. 담화의 핵심 내용은 반문재인 전선을 다시 강조하는 그런 메시지가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지도부의 요 며칠 사이에 일정을 진행하시는 태도를 보면 예. 대통령의 8.15 경축사는 들으나 마나다. 뭐 들으나 마나 우리는 우리 이 지적과 비판과 비난만 하면 된다. 이런 태도로 마치 국민들께 보여지는 이미지여서 저는 그런 태도의 문제가 좀 걸리고요. 예. 그리고 해법에 대한 문제 지적도 어떤 실효적인 정책 토론으로 대응을 하고 그리고 8.15 대통령 경축사에 대한 평가를 진행을 하면서 예. 야당으로서 비판할 수 있는 부분을 조목조목 잘 짚어내야 되는데 어떤 정치적 비난의 메시지 수위를 높이는 데 좀 치중을 한 것이 아닌가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말씀하시죠. 저는 지금 민주당이 예. 과거 야당 시절에 어떻게 했는지 다 까먹은 것 같아요. 예. 저는 어제 그 상황에서 저는 광복회장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광복회장이 누굽니까? 민주당 소속 의원 출신이에요. 그래서 예. 현 정권 들어서 광복회를 맡아서 지금 이끌고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뭐 사실 좀 경축사가 저렇게 진행될 때
저런 장면은 별로 없어요. 강복 회장이 뭐 대통령께 박수를 박수 진짜 보내드리자. 애드립처럼 들었고. 예, 뭐저 대통령께 아부하는 건지 몰라도 그런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 경축사에서 지금 계속 도발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는 정말 그렇게 인내심을 발휘하고 계신 대통령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잖아요. 북한에 대해서 아픈 지적도 한 번 하지 않고. 그런데 야당에 대해서 어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북한 도발에 대해서 야당은 당연히 비판을 하고 있고 현 정부 대응이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을 한 상황이고 예. 근데 그게 대통령께서는 못마땅해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념에 사로잡힌 외톨이 되지 말라고 야당에 대해서 이야기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한교안 대표가 강복 회장이 뭐 대통령과 같은 편인데 뭐 박수 쳐드리자 했을 때 꼭 따라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문회 내내 별로 안 네. 쳤다고 하죠. 그리고 청문회가 아니라 지금 여당이 과거 야당할 때 예. 예컨대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회 대통령으로서 입장에서 시정 연설을 하려 할 때 기립도 하지 않은 당이 지금 민주당이었어요. 박수 안 보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그 행동은 무례한 행동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박수 칠 생각이 없다면 안 치는 건 그건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 표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뭐 무례하다고 지금 여당이 지적을 한다면 예. 과거 여당이 야당일 때 했던 행동 다 무례한 거죠. 알겠습니다. 네, 제가 어제 경축사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할 이야기를 생각하고 있었더니 청문회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지금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데 의혹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어서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위장 전입이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 그래서 일단은 후보자가 아직 소상하게 국민들께 설명은 안 드렸죠. 네. 당연히 민정수석 출신이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정책적 검증 못지않게 도덕적 검증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기된 의혹은 조국 후보자가 소상하게 국민들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요. 일단 뭐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뭐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선산을 문중에서 땅을 매입할 때 예. 그 조국 교수의 명의를 쓰기 위해서 그 주소지로 옮긴 적이 있다라는 얘기를 친인척으로부터 들어서 그거를 뭐 언론에 한번 고해성사를 했는데 이번에 정밀검증 과정을 거쳐보니 그런 사실이 없었다. 뭐 이런 보도가 하나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자녀의 그 학교 전입 문제로 위장 전입의 사실이 위장 전입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또한 그 전후를 살펴보면 그 이제 지방에서 강사 활동을 했던 조국 교수가 서울로 이제 그 정강사의 지위로 다시 대학을 결정하는 그 과도기의 시기에 있었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어떤 부동산 투기를 위한 위장 전입이 있었던 건지 또는 이제 저희들이 가장 경계했던 파락군의 자녀를 진학시키기 위해서 실제로 부모와 자식이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의 주소만 그렇게 위장 전입으로 옮긴 사실이 있었는 건지 이런 이제 그 어떤 비판의 척도에서 이제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가장 경계하는 그런 위장 전입의 형태로 보이지는 않으나 어찌됐든 간에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당사자가 소상하게 해명하고 국민들께 설명을 좀 해야 할 과정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막에 네. 셀프 면제부라고 조금 전에 네. 나갔는데 그게 왜 그렇습니다. 나갔냐면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제가 얘기한 그렇습니다. 조국 지금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본인이 인사검증 책임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지금 인사검증 실패 사례가 있었죠. 장차관급 낙마자가 10명이 훨씬 넘었고 또 인사청문 채택 보고서가 이제 채택이 되지 않았을 그래서 대통령이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한 분이 16명. 이와 관련해서 검증 부실 문제가 계속 제기되니까 이 좀 검증의 기준을 좀 더 엄격히 하겠다고 해서 7대 기준을 만든 거죠. 그때 이제 위장 전입도 들어가 있는 건데 2005년 이후에 2차례 위장 전입을 하면 이제는 후보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2005년 한 거죠. 이전 묻지 그런데 않겠다. 본인은 1999년 일이니까 셀프 면제부 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고 지금 울산대 조교수 시절에 위장 전입한 건 틀림없어 보여요. 그것도 본인과 딸
딸이 여덟 장녀입니다. 살인데, 예. 그러니까 딸의 아마 초등학교 입학을 염두에 두고 그 송파는 좋은 지역 아닙니까? 그 염두에 두고 본인과 딸이 위장 전입하고 부인과 아들은 그냥 놔뒀어요. 그때 아들은 더 어릴 때고. 3살쯤 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명백히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위장 전입한 건 틀림없죠. 그런데 이분이 다른 이제 후보자들이 위장 전입을 했을 때 예. 뭐 시민의 마음을 후벼 파는 것이다. 뭐 하면서 매우 강렬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예. 그러면서도 본인은 똑같은 일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선적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조국 수석이 후보자로 지명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뭐 대통령이 안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늘 했지만 예. 한편으로는 저분이 청문회장에 쓰는 걸 보고 싶기도 했어요. 왜? 정말 본인 말대로 아주 정말 떳떳하게 정의롭게 아무 흠결 없이 살아왔는지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 뭐 오늘 신문들도 계속 의혹 쌓이는 조국 서너 수석, 가지 나왔습니다. 뭐 이게 이렇게 해서 이 장관 될 수 있느냐 이런 사설들도 많이 나왔는데 조국 수석에 대한 의혹이 지금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런 생각이고 사실 사모펀드 문제도 잘 납득하기 어렵고요. 예. 더 중요한 건 본질적인 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2011년 이명박 대통령이 권재진 민정수석을 이제 쭉 쓰다가 바로 법무장관으로 기용할 때 지금 민주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군사 정권에서도 하지 않은 일이다. 대통령의 비서를 바로 1년 남은 이제 총선이 1년 남은 상황에서 총선 관리 책임이 있는 법무장관으로 간다. 그다음에 검찰에 대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장관직에 기용한다. 그러면 검찰 독립성도 훼손이 되고 총선의 중립적인 관리도 어려워진다. 이런 맥락에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똑같은 일을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계시는데 예. 민주당은 왜 그때 그 논리로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지 문제가 되고 노무현 대통령이 말이죠. 문재인 민정수석을 법무장관으로 보내려고 했을 때 그 당시 민주당 여당 내에서 반대를 굉장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이 그 생각을 철회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계속 밀어붙여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청문 보고서 채택 안 돼도 계속 장관 임명할 테니까 아마 이번에도 그런 길로 가실 걸로 저는 예상을 하지만 정말 국민의 눈높이에 안 맞는다. 그다음에 조국 수석이 말이죠. 진고 집권 플랜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검찰이 이제 마음에 안 들어서 예. 법무장관이 검찰을 쪼개려고 할 때 검사들이 반발할 텐데 그때는 너 나가라고 하면 된다. 이 말을 적어놨어요. 그거 찾아보시면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무장관이 되면 검찰을 자기 마음대로 요리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다음에 대기업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검찰을 통해서 암시를 준다. 압박을 하면 된다. 이런 말씀도 하고 계셨던 그 책에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예. 저런 생각을 가진 분이 과연 법무부 장관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까요? 저는 그게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교수이고 뭔가 집필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과거 발언들이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네네. 내로남불 좀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래서 이제 뭐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 건마다 비교하고 검증해야죠. 예. 실제로 과거 했던 말과 본인의 그 실천의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가 이것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위장 전입 문제도 아직 위장 전입이라고 단정하기 좀 이른 것 같아요. 그거 좀 꼼꼼히 좀 더 검증을 해서 시시비비를 좀 가릴 필요가 좀 있어 보이고요. 사모펀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사모펀드는 일단은 뭐 언론 보도를 보면 그 실제로 낸 돈보다 약정 금액이 훨씬 커서 마치 네.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가 좀 나는데 저거는 사모펀드의 특성을 좀 몰이해서 생긴 현상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신용카드 한 달 월 사용 한도가 저 같은 경우 수천만 원인데 제가 그 수천만 원 다 안 쓰거든요. 예. 한도가 그 정도다. 그래서 저것도 이제 투자할 수 있는 한도액이 예를 들어 75억 정도라는 거고 실제 투자액은 그거보다 못 미쳤다는 건데 그것을 다 채우라는 그 개념의 그 한도액은 아닌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오해의 소지가 좀 있어 보이고요.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저도 뭐 춘추관장을 지낼 때 갖고 있던 주식 다 매각을 했습니다. 백지 신탁을 하든가 매각을 하든가 그 이외에 그 개인 자산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법적으로 다 정해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조국 민정수석 시절에 사모펀드에 가입한 것 자체는 적법한 예. 재산 운영이고 일단 뭐 구체적으로 청문회에서 밝히겠습니다만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마치 그 사모펀드 자체에 특혜가 들어가서 어떤 막대한 차익을
본 것은 아닌가 이런 의혹도 함께 이제 보도가 되고 있던데 일단 조국 그 후보자 측에서는 현재 그 사모펀드는 손실 중이다 이런 해명이 있는 걸 봤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청문회장에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궁금증들이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사모펀드는 사실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자기 재산이 56억인데 예. 74억이 넘는 돈을 약정을 하는 것도 게다가 사모펀드는 기관 투자자들이 하지 개인은 거의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게다가 하면 지금 문제 저 사모펀드를 운영한 회사는 사실 사모펀드 업계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전혀 잘 알려지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곳입니다. 예. 거기에 목표가 100억이었어요. 그런데 저 조국 수석이 이 약정을 74억을 본, 예. 약정한 거죠. 그렇다면 그리고 다른 사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사모펀드가 제대로 목표액도 채우지 못한 상황에서 운영돼서 지금 손실은 보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왜 저런 일을 했을까? 예. 그리고 그 사모펀드 운영하는 사람과 조국 수석의 관계는 무엇인가? 예. 이런 거는 반드시 따져봐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게다가 일반 개인도 아니고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저희를 한 재직 거예요. 당시, 예. 바로 2개월 민정수석이 된 지 2개월 뒤에 뭐 어떤 의도로 저런 걸 했는지. 그다음에 사모펀드를 한다는 말이죠. 사실은 저 사모펀드 운영하는 데서 마음대로 주식 사고 저기 팔고 해서 그 저 소위 말해서 백지 신탁 정신과 위배된다. 그와 달리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사모펀드는 소득세는 내는데 상속세는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딸과 자녀 둘이 들어가 있어요. 딸과 3억 아들이. 5천씩 네, 약정을 그러니까 했죠. 예.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수익이 났을 때 아이들한테 그 받도록 해도 상속세 내지 않습니다. 5천만 그래서 원까지는 괜찮으니까 저 5천만 원 과정에 넣고. 저 과정에 대해서 이번 청문 과정에서 따져야 되고 조국 수석이 그 전에 소위 말해서 우리 언론이 많은 제기를 하고 그건 국민이 갖고 있는 의혹입니다. 그거에 네. 대해서 정말 1부터 10이라면 1부터 10까지 설명을 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팩트는 좀 잡고 가야 될 것 예. 같아요. 왜 정부가 법이 고위공직자들이 이 교수님 말씀대로 하면 저 춘추관장 시절에도 제 권력을 이용해서 예. 사모펀드에 가입하여 마치 내 펀드에 이로운 행위를 할 수 있을 수 있는 우려가 있는데 그러면 왜 이걸 허용하는가 이 네. 부분에 대한 팩트는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블라인드 펀드라고 해서 예. 공직자가 가입할 수 있는 블라인드 사모펀드는 투자 종목이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투자자가 어느 종목에 투자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공직자윤리법에서 배제하지 아니하고 공직자들이 자산 운영의 한 축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국 수석이 민정수석이라는 권한을 이용하여 이 펀드에 가입을 하고 이 펀드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어떤 비위나 어떤 그런 연관성이 연관성이 없는 거네요, 있는 활동을 그러면. 하게끔 보장돼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별개의 의혹으로 그래서 허용을 해주는 근거가 있는 문제 제기로 좀 나서야 될 것 같고요. 예. 사모펀드 제도 자체가 그렇게 열려 있지는 않은 겁니다. 거고.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이 부동산 매도를 두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조국 후보자의 동생이 있고 그 동생의 전 와이프가 있는데 집을 조국 후보자의 와이프가 조국 후보자 동생의 너무 복잡하네요. 와이프에게 팔았다가 예. 그걸 또 다시 임대차를 돌렸다가 조국 후보자의 어머니는 또 거기 살고 있고 저는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아파트하고 빌라입니다. 부산에. 지금 그러니까 이해를 완벽하게 하셨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동생이 있죠. 예. 동생이 뭐 사업을 뭐 하는가 본데 예. 지금 부인하고는 이혼한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이혼을 했기 때문에 전처가 되는 거죠. 예. 그 전처와 이제 조국 수석 부인과의 예. 매매가 이루어진 거죠. 예. 아파트 매매가 이루어진 거죠. 거기에 지금 오늘 석간신문 취재에 따르면 그 이혼한 동생 부부가 아이들하고 같이 살고 있다라는 그 주민들의 아. 증언까지 그럼 나왔어요. 법적으로만 그렇다면 이혼을, 예. 이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금 2017년입니다. 그 일이 현 정부 들어서고 조국 수석이 민정수석일 때인데 그때 이제 지금 현 정부의 정책이 뭡니까? 다주택은 안 된다 예. 아닙니까? 그다음에 나중에 이종옥 여성부 장관 후보자 문제도 나오지만 갭 투자 안 된다는 예. 게 현 정부의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의식을 해서 아파트를 팔았는데
조국 수석 동생의 전 와이프한테 판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위장 매매 아니냐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것도 네. 역시 확인이 돼야 되고 그다음 빌라 문제 있습니다. 빌라도 조국 수석 동생의 전 와이프가 네. 소유주로 돼 있어요. 등장 인물은 좀 똑같습니다. 소유주로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언론이 취재한 거에 따르면 그게 4년 전에 이제 그분이 전 와이프가 산 건데 네. 지금은 조국 수석 어머니가 살고 계세요 거기에. 네. 그런데 동생 부부가 이혼을 했는데 왜 저 시어머니가 거기 살고 계신지도 의문이고 소유자는 조국 수석 동생의 전 와이프니까. 네. 그런데 지금 언론이 다 취재한 거에 따르면 그때 부동산 매매할 때 대금은 다 조국 수석 부인이 치렀다는 거 아닙니까? 착오라고 나온 거. 아니요. 대금은 부인이 치렀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계약서상 계약서상. 그러면 소유자는 누굽니까? 조국 수석 동생의 전 와이프예요. 근데 이 복잡하네요, 소유자인데 그러면 어머니가 살고 있는데 임차를 했다면 예. 조국 수석 부인이 임차인이 돼야 되는데 반대로 돼 있는 거예요. 임대인과 소유자는 조국 수석 부인이 돼 있는 거고 거기 임대해서 지금 살고 있는 전세 세입자로 조국 수석 동생의 전 와이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 관계의 정반대입니다. 근데 이걸 착오라고 하는데 과연 무슨 일이 있는지 이것도 역시 정말 면밀하게 검증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복잡합니다. 일반 개인으로서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요. 계약서를 예. 우리 누구나 계약서 얼마나 중요시 생각합니까? 게다가 아파트나 뭐 빌라 자기가 사는 집 계약서는 정말 중요시 하잖아요.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그 계약서에 소위 말해서 소유주하고 임차인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예, 그거 반대로 착오였다. 잘 이해가 안 가요. 네, 그렇지 않을 겁니다. 뭐 법학자가 그런 착오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근데 네. 이제 그 공식 해명이 아직 안 나왔는데요. 뭐 제가 알아보니까 그 단순히 집 매매 건에 대한 해명으로 끝이지 않고 동생 부부의 이혼 등에 관련된 사생활 문제까지 다 설명을 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복잡하겠네. 예, 뭐 충분히 설명을 하겠다. 뭐 이렇게 아직까지는 공식 해명을 구체적으로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저 집은 뭐 저도 잘 압니다. 왜냐하면 그 이가구 청와대 실장 수석들이 이 가구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조사를 공직자 했겠네요, 그 재산 당시에. 신고 나올 때마다 예. 계속 거론이 됐었죠. 그래서 대통령도 구기동 빌라를 이제 매각을 예. 했습니다. 그리고 민정수석도 같이 매각을 했고 한 2억대 정도의 빌라라고 그래요. 부산 지역에 있는 뭐 저희가 알고 있는 호화 빌라의 뭐 투기 목적으로 뭐 주택은 이런 아닌 것 느낌은 같고요. 아니겠네요. 뭐 구체적인 사연은 뭐 가족사까지 포함하여 명백하게 시시비비를 국민들께 보고해야겠지만 이 2억대의 재산을 어떻게 좀 위장으로 숨기기 위해서 뭐 부부 동생을 이혼시킬 만큼의 고가 빌라는 아니기 때문에 예. 일단 조국 후보자의 구체적인 설명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청문회에서 이게 굉장히 곤란한 지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가족사에 대한 글쎄 이야기를 이제 해야 되니까. 뭐 재산을 은닉하기 위한 허위 매매였냐 아니냐는 뭐 잘못하면 위법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예.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아무리 곤혹스러운 부분이라도 명료하게 설명을 해야 설명을 되고요. 해야 된다. 그런 과정에서 부득이 그 동생 부부의 사생활 문제가 거론돼야 한다면 저는 뭐 양해를 구하고 할 수밖에 필요하다면 국민들께 소상하게 공개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청문회가 참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권혁기 전 청와대 춘추관장,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